영국 월간지인 모노클이 최신호에서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독일에 이은 세계 2위로 평가했습니다. 이 소프트 파워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버드 대학교의 조지프 나이가 고안한 개념으로 설득의 수단으로서 돈이나 권력 등의 강요가 아닌 매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하드 파워, 즉 경성 권력으로서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물리적, 경합적인 힘을 지칭하는 개념의 권력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세 가지 형태의 자원으로 분류해보자면 호감을 사고 있는 그 나라의 문화와 국내외에서 그대로 따르고 지키는 그 나라의 정신적 가치, 정당하고 도덕적 권위를 지니는 것으로 인식되는 그 나라의 대외 정책입니다. 한마디로 강제력 등의 물리적 힘이 아니라 자발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는 매력을 말합니다. 페페TV야, 아니 K-팝이다 뭐다 해서 한국의 문화적 기상이 올라간 건 알겠는데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전세계 2등을 할 수 있어? 이거 진짜 맞아? 진짜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세계 소프트 파워 2위에 오른 배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미국의 정치학자이자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의 교수 조지프 나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도 원하도록 하는 힘인 문화, 이데올로기, 국제체제 창설 등의 능력 무형 자원을 소프트 파워라고 정의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중들에게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소프트 파워의 대표주자는 단형 문화력입니다.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 백남준은 1984년에 왜 한국 무대를 놔두고 외국 무대에서만 활동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에서 문화도 경제처럼 수입보다는 수출이 필요합니다. 나는 한국의 문화를 수출하기 위해서 세상을 떠도는 문화상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소프트 파워는 설득, 매력 같은 수단들을 통해 국제관계에서 이상주의적 논리를 현실화하면서 대립적, 위계적 국제질서의 외교적 대안과 수단을 모색합니다. 2010년대 들어서 소프트 파워는 학술적 논의를 넘어 경제와 외교 분야에서 국가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영국 홍보 컨설팅 업체인 포틀랜드 커뮤니케이션에서 발표한 작년 순위에서 한국은 소프트 파워 국가 20위에 올라 있었고 같은 기간인 모노클의 조사에서는 15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대한민국은 전 세계 사회 문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소프트 파워 리더가 되었는데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모노클에서는 이 같은 현상의 구체적 근거로 영화와 음악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의 돌풍, 삼성과 LG, 현대 등 글로벌 브랜드의 존재, 세계적 모범이 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K-방역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특히나 올해 모노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전통적인 소프트 파워 평가 방식을 사용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여행이 불가능해지면서 세계문화유산 방문객이나 유학생 수, 올림픽 메달 수 등의 지표를 활용하기가 불가능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는데요. 대신 기존 조사 방식을 넘어 지난 1년 동안 여러 도전에 맞서 주목할 만한 일을 해낸 10개국을 뽑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소프트 파워 슈퍼스타들이라는 제목으로 통계 분석의 타이틀을 정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이 전세계를 이끄는 글로벌 스타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우선 모노클은 한국이 엔터테인먼트에 있어 새 기준을 정립할 만큼 비약적 성장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세계가 K-팝을 즐겨 듣고 박찬욱과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방탄소년단은 지난 8월 21일 발매한 다이너마이트로 한국 대중음악사상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 1위에 올라 역사적 기록을 세운 바 있으며 이후로도 1위를 차지하며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뽐낸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력도 높게 평가받았는데요. 봉쇄 조치를 선택한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대규모 검사와 추적 전략을 바탕으로 전세계의 찬사를 받았고 적은 누적 사망자 수는 한국의 접근법이 옳았음을 증명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초인류 기업 삼성과 LG, 현대차 등의 업체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 브랜드를 전세계에 알린 것도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했다고 전했습니다. 모노클의 순위를 살펴보자면 1위 독일, 2위 한국, 3위 프랑스, 4위 일본, 5위 대만, 6위 스위스, 7위 뉴질랜드, 8위 스웨덴, 9위 그리스, 10위 캐나다를 소프트파워 탑10 국가로 평가했습니다. 아니 잠깐 스탑 돈 무브 4위가 어디요? 일본이라고요?
일본이 어떻게 4위지? 한국 거 일본 거라고 우겨대더니 한류 분위기에 편승해서 4위 했나요? 일본인들은 일본이 4위라는 사실보다도 한국의 높아진 위상에 놀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일본에서는 한류가 시대적 유행이 아닌 일본에서 소비하는 문화의 한 형태로 잡아가면서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쿠타 나오키라고 아주 지독한 일본의 대표적인 혐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작년에는 일본 전철에 뜨는 한국어를 비판하는 혐한 트윗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하쿠타는 자신의 트위터에 한 누리꾼이 올린 일본 전철 속 한글 안내판 사진을 리트윗하면서 일본 전철에 왜 한글이 나오는 것이냐 구역질 난다고 거칠게 비난했고, 하쿠야의 이 발언은 다시 2,500여 번의 리트윗 7,800여 명에게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이에 동조한 일본 누리꾼들은 영어와 중국어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방망이로 때려 부수고 싶다. 한국어는 필요 없네요. 일본 TV에 한국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것도 불쾌하다. K-팝만 특별하게 보도하는 것도 이상하고 매스컴에 의한 세뇌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댓글들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또 일본의 무역보복에 한국이 어떤 대응을 할지 기대된다며 조롱했는데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이 제외된 것을 조롱하는 듯한 발언으로 해냈으문이다.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자, 한국이 어떤 보복 조치를 취할지 기대되문이다. 힘을 내세요. 한국 저력을 보여줘. 라며 국내 분위기를 조롱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의 전환점이 될 뿐 아니라 일본이라는 국가의 큰 전환점이 되는 날이라고 생각한다. 전후 일본이 외국에 대해 결연한 태도를 취한 첫 번째 날이라고 트윗을 추가로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하쿠타라는 사람은 작가뿐 아니라 NHK 경영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일제시기 조선인 강제징용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까지 하며 한일합병 뒤에 강제연행은 없었다. NHK 차원에서 한인 강제연행 유무를 검증했는가? 라는 천일 공노할 헛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공영방송인 NHK에서는 이 발언의 심각성을 인지하며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과 주문이라면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고, 명백한 방송법 위반이라는 한 언론학 전문가의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대한 망언을 늘어놓으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던 그가 돌연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드라마와 사랑에 빠졌다며 일본이 졌다고 패배 선언을 했습니다. 하쿠야 나오키는 자신의 트위터에 얼마 전에 친한 편집자가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한류 드라마가 재밌다고 말해서 나를 놀리는 것이 뭐니까 쓰레기 같은 한류 드라마 따위 볼 이유가 없으문이다 라고 일갈했더니 추천인이 속았다고 생각하고 한번 보라고 한 사실을 기재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넷플릭스로 한번 볼까? 라고 생각했던 그는 이후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한국의 드라마에 빠져버렸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올린 트윗에서도 한류에 빠지는 것은 바보같은 아줌마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랑의 불시착은 설정이 황당해서 이럴 때는 이게 재미있나 싶었다가 어느새 빠져버렸다. 작가의 눈으로 보면 대단하다고 감탄하는 부분이 도처에 있다. 그 부분은 전문적이어서 설명은 생략하지만 하나만 말하자면 배우들의 연기가 대단하다. 일본 드라마처럼 아이돌이나 아마추어 하계회 같은 게 없다. 분하지만 일본이 졌다고 토로했습니다. 뜻밖의 한류 드라마를 칭찬하는 혐한 작가의 글이 올라오자 그의 팔로워들은 유감이문이다. 선생님, 제정신이 뭐니까? 실망했다는 등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하쿠타는 사랑의 불시착이 재밌다고 했을 뿐인데 왜 그렇게까지 말하는 것이 뭐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될 뿐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하쿠타의 발언은 절대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일본이 과거에 머무르면서 아마추어 하계회 수준의 문화예술을 만드는 동안 한국의 소프트파워는 일본을 넘어 동남아, 이제는 남아공까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트라 아프리카 지역본부는 아프리카 내 가장 큰 소비시장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의 한국산 소비재 인기를 분석하면서 넷플릭스의 영향력을 언급했습니다. 미 외교 분야 여론조사 전문기관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도 올해 미국 국민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역대 최고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에서도 이제 한국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계열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의 컨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다는 것은 일본인의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태국 상황을 통해 이와 같은 현실을 설명했는데요. 태국은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일본계 기업의 진출이 번성한 곳이어서 태국에서는 일본이 큰 존재감을 가진 나라라며 문화적으로 동경의 대상으로 여겨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본인들의 인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기사에서는 태국의 현실과 일본의 인식과는 많이 다르다며 현재 태국에서 왕실을 비판하는 모임이 생기고 있고 이를 지원하는 기부금이 모이고 있는데 태국 젊은 층에 인기 있는 연예인 팬클럽일수록 고액의 기부를 내고 있다. 그런데 여기 중심에 K-POP 팬클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태국에서 전개 중인 기부금 총액은 약 1억 7천만 원인데 이 가운데 약 80%의 지분을 K-POP 그룹이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류 문화의 영향은 강력하지만 일본 컨텐츠의 영향은 미미하다. 일본 드라마는 한국 드라마와 비교하면 전개가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렵다. 한류 인기의 비결은 결국 민간 기업과 아이돌들의 노력 덕분이다. 일본 정부는 관민펀드, 쿨재팬 기구에 혈세를 투입하며 문화를 진흥시키려 하지만 적자만 늘고 있다. 일본은 자아도취에 빠져 있을 상황이 아니다. 일본 컨텐츠는 경쟁력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본소를 아는 것과 그 상황에 대한 올바른 위기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서야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네요. 이코노미스트에서 자아도취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보면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건데 이게 모두 아베씨 덕분입니다. 아베씨 덕분에 일본 국민들도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헤매고 있는데요. 계속 정신 못 차리고 자국의 문화에 심취해 사시길 바랍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코로나19를 가장 잘 방역한 나라로 세계적 위상을 높인 한국이 이젠 선두에 서서 프로스포츠 재개의 모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철저한 K-방역으로 전세계 모델이 된 한국이 5월 5일 시작하는 KBO 리그 프로야구와 5월 8일 프로축구 K리그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 프로야구위원회는 코로나19가 창궐한 3월 중순기 일찌감치 전병률 전 질병관리본부장을 필두로 TF를 구성, 매뉴얼을 만들었다. 구장별 동선 분리, 구역 확정, 외부인 접촉, 발열검사, 하이파이브 및 침뱉기 금지 권유 등이 포함돼 있으며 개막 이후 유증 상자 발생 시 해당 선수는 1시간 전에 엔트리 말소가 가능하며 말소되더라도 최대 3일까지 등록 일수가 인정되는 특별 규정까지 만들었다. KBO의 이런 매뉴얼과 개막 움직임은 아직 프로야구 개막 시기를 정하지 못한 미국과 일본의 취재와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일본 야구기구는 한국의 대처법에 대해 문의하고 40여 쪽에 이르는 한국의 매뉴얼을 구해 이를 번역해 일본 프로축구 J리그와도 공유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보도했다. 또 세계야구 소프트볼 연맹도 대응 매뉴얼 작성을 위해 한국의 매뉴얼을 요청했다. 한편 코로나19로 크게 고전하고 있는 유럽 스페인의 프리메라리그 또한 KBO 매뉴얼에 관심을 나타내며 라리가 사무국이 29일 KBO의 감염병에 대한 대응법을 전수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라리가는 리그 재개 시 KBO 매뉴얼을 참고로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라고 KBO 관계자가 말했다. 얼마 전 한국 프로야구의 미국 중계에 대해 ESPN의 무료 중계 요청에 KBO는 ESPN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거절한 바 있다. 그런데 MLB의 중단으로 야구 금단 현상이 일어난 미국의 프로야구 팬들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미국에서 한국 프로야구가 중계되면 80%가 시청할 것이라고 답해 ESPN이 입장을 바뀌었다. ESPN은 한 주에 5경기가량을 중계하는 것을 기본으로 긍정적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 프로축구 연맹 또한 8일 개막하는 K리그에 대비해 K리그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제2판을 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 매뉴얼 2판은 선수단 및 관계자 예방수칙, 환자 발생 시 기본 지침과 홈경기 운영, 경기 진행, 미디어 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5월 8일에 개막하는 프로축구 K리그에 대한 관심 또한 야구 못지않다. 코로나19로 전세계 프로축구가 거의 중단된 상태에서 거의 유일하게 진행될 프로축구 K리그를 중계하고자 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 이미 K리그는 중국, 홍콩 등 아시아 국가와 크로아티아 등 동유럽을 포함 10개국이 중계권을 사갔으며 최근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호주 등 세계 각국의 방송사들이 중계권을 문의해오고 있다고 한다. 이런 한국의 프로야구, 프로축구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첫째, 한국의 프로스포츠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자국 내 스포츠 리그도 자연스레 한국의 진행 방식을 채용해 재개될 수 있을 것이고, 둘째, 코로나19로 자국 내 프로스포츠가 중단돼 대체제로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춘 한국을 찾고 있으며, 셋째, 유럽과 미국, 일본 등 락다운으로 재택근무 등 집안에서 갇혀 지내면서 TV만 끼고 생활하기에 스포츠의 생중계만큼 매력적인 컨텐츠도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시대 K-방역으로 세계를 리드한다면 야구와 축구의 중계를 통한 K-스포츠를 통해 세계 스포츠 팬들에게 한국을 크게 각인시켜 줄 것을 기대한다. 한편 니칸 스포츠, 스포츠 니폰 등 일본 스포츠 전문지는 코로나19 여파로 일본 정부가 긴급 사태 기간을 연장하기로 방침을 굳힘에 따라 프로야구 개막이 7월 초로 미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원래 일본의 코로나19 긴급 사태는 오는 6일 해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혀 상황이 호전되고 있지 않기에 이 긴급 사태 조치를 한 달간 더 연장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결국 야구 개막은 물 건너간 것이다. 일본 야구팀들은 연습 경기를 중단하고 팀 자율 훈련으로 긴급 사태 기간을 보내왔다. 개막을 위해서는 훈련과 연습 경기를 포함해 발표 후 4주의 시간이 필요하기에 결국 7월 초에야 야구 개막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본 언론의 예상이다. 독일 축구 역시 마찬가지다. 독일 축구는 유럽 빅리그 중 유일하게 빠른 리그 재개를 공언해왔다. 오는 9일 리그 재개를 공언해왔지만 불가능해졌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연방 16개 주총리들은 4월 30일 열린 화상회의를 통해 스포츠 행사 재개에 관한 결정을 오는 6일에 내리기로 했다. 원래 4월 30일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였지만 결정이 미루어지면서 오는 6일 결정하기로 한 것. 원래 9일 리그 재개 예정이었지만 6일에 결정이 내려지면 3일 후에 곧바로 리그를 재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사실상 9일 재개는 물 건너갔다. 하지만 독일 축구는 1에서 2부 리그 선수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며 리그 재개를 준비 중이다. 오히려 해외에서도 한국 스포츠의 고정적인 팬층을 만들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우리그가 해외에서 팬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키포인트 3가지를 뽑았다. 키1 가감없는 스토리텔링을 공유하라. 자연스럽게 해당 리그의 라이벌 구도나 각 구단이 갖고 있는 스토리텔링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점이 중요하다. 한국에서도 이미라리가의 대표 더비인 엘 클라시코의 치열함은 유명하고 MLB의 프리웨이 시리즈, 서브웨이 시리즈 등의 신경전은 한국 MLB 팬의 아침잠을 깨우는 이유도 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여러 라이벌 매치가 존재한다. 당장 KBO는 잠실의 주인을 두고 싸우는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의 어린이날 개막전부터가 한국에서 손에 꼽는 라이벌전이다. K리그에서는 FC 서울과 수원 삼성 블루윙스가 맞붙는 슈퍼 매치 되면 축구장은 선수들의 숨소리로 서포터즈의 함성 소리로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이런 라이벌 매치는 해당 종목의 인기를 높이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된다.
앞서 설명한 엘 클라시코나 프리웨이 시리즈만큼은 아니더라도 패자는 덕아웃 뒤로 돌아가고 승자는 다이아몬드를 가로질러 퇴장하는 잠실 시리즈의 LG 홈경기 모습은 해외의 야구 팬들에게 상징적인 장면으로 기억될 법하다. 특히 이러한 스토리텔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듯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자연스러운 라이벌전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리그를 대표할 수 있는 라이벌전을 가려내면 좋다. 사람들에게 회자될 만한 서로의 라이벌전을 현지의 중계방송에서 아니라면 인터넷 등을 활용해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은 어떨까? 이 문화를 빠져드는 요인으로 만들어라. 한국의 야구와 축구에는 해외에 없거나 드문 여러 문화가 존재한다. 잠실 시리즈처럼 같은 야구장을 쓰면서 라이벌 관계에 있는 팀도 존재하는가 하면 축구 서포터즈가 트로트를 활용해 팀을 응원하거나 프로야구 응원단이 앰프와 응원단장의 동작에 따라 응원하는 문화도 볼거리다. 한국의 야구 문화는 외신도 보도했던 바 있다. BBC는 지난 2012년 부산 여행을 소개하며 롯데 자이언츠의 응원 문화를 꼭 경험해보라는 추천을 하기도 했고, 미국의 스포츠 매체 디 애슬레틱은 높은 중독성으로 인기를 끈 삼성 라이온즈 이학주의 응원가와 레이디 가가의 노래에서 음을 딴 LG 유강남의 응원가를 소개하기도 했다. 특히 K리그에게도 해외 홍보에 좋은 기회이다. 1998년 월드컵에 뛰었던 이동국 선수가 현재도 현역으로 뛰는 모습, 대구FC의 홈구장인 대팍에서 바닥에 발을 구르며 응원하는 모습 등 특색 있는 모습도 좋다. 울산 현대 서포터즈의 잘 가서요나 강원FC의 고래사냥 등 트로트를 활용한 응원도 한국만의 매력적인 모습이다. 물론 리그 초기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는 탓에 이러한 면을 잘 보여줄 수 없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생활방역으로 전환된 이후 경기장을 찾은 야구와 축구의 팬들이 응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들의 열정적인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다면 분명히 해외의 스포츠 팬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한국인들의 영국 여행 코스에는 프리미어 리그의 직관이 10중 8구 포함되어 있고, 미국 여행 코스에 MLB 관람을 넣는 이들이 많다. 이렇듯 한국만의 응원 문화와 스포츠 관람 문화를 잘 살린다면 코로나19 종식 이후의 야구를 응원하기 위해, 축구를 응원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 관광객도 분명 생겨날 것이다. 희삼 보는 것 자체가 즐거운 리그로 전 세계로 중계되는 한국의 양대 리그가 단순히 코로나19로 인해 멈춰버린 자국 스포츠를 대체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KBO 리그와 K리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계속해서 경기를 지켜보고 자국 리그가 개막하더라도 고정적인 팬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팬에게만 초점을 맞췄던 리그를 조금은 세계에 맞춰서 즐거움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비디오 판독의 순간을 훨씬 생생하게 담는 중계 기술을 활용하고 경기 중 선수들의 말이나 코칭 스태프의 말을 동시에 통역하는 등 해외에서도 자국의 경기를 보듯 자연스러움을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 경기 중 인상 깊은 장면을 남기는 것도 좋다. 경기 종료 직전 극장골이 터지는 장면을 공유하고, 2018년 롯데 vs SK 사직 경기에서 이대호가 주루를 하면서 남긴 짤방처럼 여러 사람들에게 웃음으로 회자되거나 누구에게나 재미를 줄 법한 클립도 더욱 많은 관심을 위해 공유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이렇듯 보는 것 자체가 즐거운 리그를 만들고, 나아가 호수비나 슈퍼세이브, 호쾌한 홈런과 중거리 골로 인상 깊은 장면을 연출한다면 K리그와 KBO의 인기가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